앞서서 이제 애너맥 도메인 모델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 힌트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전문가가 읽을 수 있는 그 도메인 언어라고 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담기는 그 공간이거든요. 이 어그리거트가. 그 어그리거트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거예요. 유지보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비즈니스 그 자주 변할 거예요. 그 고객의 요구 사항을 그 고객 그 도메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걸 빨리빨리 서술할 수 있어야 되고 도메인 전문가가 어, 검증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애자일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도메인 전문가가 그 생각한 비즈니스 로직이 실제 코드에 반영됐느냐를 곧바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코드가 곧 구현체가 돼야 됩니다. 코드가 곧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속화해야 돼요. 문서를 따로 만들고 뭐 예를 들면은 요구사항에 대한 그 정의를 뭐 명확하게 하고 클래스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뭐 공유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에자일에서는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언어가 곧바로 하나의 설계도가 돼버리고 이게 그 요구사항 자체가 돼버려야 되고 그것에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구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자에 의해서 당연히 개발자가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구현이 돼줘야 됩니다. 그 영역을 분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메인 클래스는 이런 형식입니다. 메서드도 담고 이런 필드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현 집약적인 코드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 말 그대로 이 자체를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가 읽고 심지어 코딩할 수도 있어야 된다. 코딩까지는 안 하더라도 밸리데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팁으로 그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도메인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액티브 레코드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조만 담았다고 해서 도메인 클래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서드에 구현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 포트 앤 어댑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코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전술은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바운드 컨텍스트에서 다른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어떤 뭔가의 그 데이터의 쓰기에 전파는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해라라고 한 거죠. 메시징 메커니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카프카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이벤트를 보내고 그것을 수신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도메인 이벤트도 하나의 이런 클래스로 디파인하면 됩니다. 클래스로 디파인을 하고 그 프로퍼티들을 담으면 돼요. 보면 그래서 여기 뭔가 커맨드가 있죠. 커맨드. 이게 지금 하늘색 스티커 커맨드라고 하면 이건 API죠. API에서 백로그 아이템과 스프린트를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뭔가 어그리거트에 뭔가 인풋을 주겠죠. 이게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어그리거트의 백로그 아이템이 뭔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 혹은 커밋이 되고 커밋된 그 결과의 스테이트 체인지를 담은 그 내역이 백로그 아이템 커미티드라고 하는 이벤트로 퍼블리시 되어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저장소 같이 생긴 거는 이벤트 스토어를 뜻합니다. 이게 DB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DB를 이벤트 스토어로 쓰실 수도 있고 뭔가 공유된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카프카 같이 뭔가 그 로그 기반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뭐 액션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특화된 프레임워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찌됐든 이벤트가 퍼블리시되고 그 퍼블리시된 것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도메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죠. 바운드 컨텍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패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거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디파인을 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그리거트와 바운디드 컨텍스트, 어그리거트 하나 이상을 묶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되고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들을 제가 제 소리 들리고 있는 거죠? 네.
혹시 혼자 떠들고 있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바운더리 컨텍스트들을 이렇게 엮여가지고 전체 프로세스가 흐르는 것, 그걸 우리가 사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사가 패턴. 그죠? 네.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벤트 스토밍을 우리가 하셨는데, 자, 이벤트 스토밍은 그래서 어그리거트를 하나 이상 묶어가지고 우리가 스티커를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어그리거트와 이 커맨드 그리고 이벤트를 이렇게 도출을 했죠. 네,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필드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선언을 안 했거든요. 주문 때 어떤 걸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화를 더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했던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세부 프로퍼티를 디파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을 할 거예요. 각 어그리거트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이 스티커들이 결국 이러한 매핑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어그리거트의 스티커 색상이 노란색이죠. 계란 노른자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계란 노른자라는 거예요. 노란색이. 그리고 얘는 인풋이라는 거예요. 하늘색이 API. 그 다음에 이 노른자가 익어가지고 아웃풋이 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래가지고 아웃풋이 나가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풋 어댑터 그리고 아웃풋 어댑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문이라고 하는 이 노른자의 이 인풋이 들어오는 뭔가 포트 메서드가 주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고, 아웃풋에 또 포트 메서드가 주문이 발생했다는 그 이벤트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해서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스프링부트가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껍데기, 실제 이 네트워킹 구간의 처리를 스프링부트이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 웹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만 넣으면 알아서 컨트롤러는 생성이 되고,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라는 걸 또 거기다가 추가해주면, 그리고 엔터티 패턴으로 디파인만 했는데도 알아서 RESTful API, 특히 CRUD에 해당하는 건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물론 그걸 벗어나는 건 우리가 스프링 MVC에서 사용하던 애노테이션을 써서 추가해줄 겁니다. 그리고 JPA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포트 메서드와 어댑터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그 이벤트 스토어에 그 브로커가 어떤 종류인지에 무관하게 알아서 그걸 퍼블리시 해주는 그러한 우리 어댑터 레이어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이쪽 인프라 레이어의 구현을 거의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메인 로직을 정해진 패턴대로 이 스프링 부트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해주면 이 스프링 부트가 우리의 제사만 잘 지내면 스프링 부트가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서 줍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제사만 잘 지내면 됩니다. 스프링 부트한테 잘 의뢰만 하면 됩니다. 스프링한테.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보면 우리 도메인 클래스들은 각 이벤트 스티커에 대해서 도메인 이벤트 클래스로 아까 포저 클래스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어댑터 영역인 카프카의 이런 매핑되는 코드들은 알아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즈에 의해서 생성이 될 겁니다. 커맨드는 포트 메서드를 찌르는 그러한 그 메서드가 되는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스프링 MVC로 우리가 리퀘스트 매핑 해가지고 파라미터 달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링 데이터 레스트가 기본적으로 CRUD에 대한 건 제너레이션 해주고, 스프링 MVC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어느 정도는 구현체를 만들어지는 것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이거는 인프라 영역, 개발자가 하는 거고, 도메인 영역하고 나는 우리는 둘 다 할 거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패키지 안에서 구현이 될 거고, 서로 간의 참조가 인프라에서는 도메인 쪽의 패키지를 참조할 수 있지만 도메인 쪽에 있는 건 인프라를 어떤 디펜던시를 안 가지기에 그렇게 구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합물, 이건 도메인 클래스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이죠. 거기에 어그리거트 루트와 멤버 엔티티와 그리고 저것까지 포함됩니다. 리파지토리까지 여기 포함됩니다. 그것 빠뜨리면 밸류 오브젝트 이니머레이션 혹은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까지 어그리거트에 포함됩니다. 어그리거트의 그 도메인 클래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 팔러시라고 하는 이 스티커도 우리가 붙였죠. 이벤트 스토밍 할 때. 그것은 이벤트 핸들링 하는
어그리거트 루트 안에 코드를 만들 거고, 그 어댑터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내 라이브러리를 써서 애노테이션을 붙이고. 그렇죠. 이게 세부적으로 미리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커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JPA 애노테이션을 써서 엔터티라고 붙여줄 거고, 이렇게 디파인 됩니다. 어그리거트 루트죠. 여기는 오더, 주문 한 건에 대한 그 꼭대기 객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그리거트 루트. 여기에 디테일들에 해당하는 멤버 엔터티들이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 방에 서버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와서 저장이 될 거예요. 한 방에 체인지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UI에서 한 번에 입력되는 것, 그게 어그리거트라고 봅니다. 어그리거트의 그 덩어리라고 봅니다. 그 속에 이렇게 엔터티로 세부 엔터티로 매달리는 것들이 있고 밸류 오브젝트라고 해서 뭔가 아이디 자기만의 아이디 체계가 필요 없는 그러한 것들이 또 매달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엔터티가 꼭 필요한가? 왜냐하면 엔터티는 자기만의 키 체계를 가져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사실상 밸류 오브젝트만 붙어 있으면 이게 어그리거트를 구성하는 게 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나중에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 어그리거트는 도메인 로직을 담는 그냥 객체예요. 이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객체 레벨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 객체를 실제 RDBMS로 매핑시켜서 실제 DB에 저장하고 다시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디파인하는 것을 우리가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디파인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이 클래스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도메인 클래스 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도메인 로직을 서술할 때 입력 수정 삭제도 삭제라고 하는 그 자체 행위 자체도 도메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놓이는 공간은 도메인 클래스 도메인 패키지 안쪽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실제 구현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현체는 인프라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임플레멘테이션이 아니죠. 구현체가 아니잖아요. 구현체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현해야 되나요? 자, 다행스럽게 스프링 신이 이렇게 제사를 우리는 지낼 겁니다. 어떻게 지낼 거냐면 오더, 이 어그리거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의 또 프라이머리 키 타입이 롱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사상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알아서 스프링이 이것에 대한 실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하는 SQL문을 제너레이트하고 하는 그 처리를 하는 거를 하이버네이트 신이라고 하는 놈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줍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다. 뭐 우리가 할 거는 도메인 언어만 잘 기술하면 되네요. 이런 건 할 수 있다. 도메인 언어를 잘 캡처만 하면 된다.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들, 이걸 롱형으로 담을지 스트링으로 담을지, 심지어 비즈니스 전문가한테 이거 작성하라고 할 수 있어요. 밸리데이션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커맨드. 자, 이건 순서를 약간 뒤바꿔서 주문 취소라는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주문 취소에 대한 이 어그리거트 쪽에다가 이 로직을 먼저 이렇게 디파인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비즈니스 로직은, 자, 주문 취소라고 하는 것은 오더 디테일이 널이 돼야 되고 스테이터스를 캔슬드의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도메인 언어잖아요. 기술적 언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도메인 전문가가 읽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먼저 도메인 언어에다가 살을 찌워줍니다. 이렇게. 자, 어그리거트죠. 어그리거트 루트입니다. 오더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밖에서 이렇게 찔러주라고. 밖에서. 이건 이 서비스 이렇게 돼 있고 리퀘스트 매핑 돼 있고, 이건 인프라 레이어에 들어가는 겁니다. 뭔가를 찾아내고 어쩌고저쩌고. 이것 자체도 인프라 레이어가 아니고 도메인 로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거는 인프라 레이어로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뭔가를 오더 리파지토리에서 찾아내서 해당 건을 찾아내고, 여기 보면 패스 베리어를 해가지고 이것 자체가 RESTful API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는 이런 게 등장하면 흥분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메인 전문가는. 이게 무슨 뜻이지? 물론 이 서비스 객체도 도메인 언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도메인 영역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포트 메서드를 이렇게 찔러줘야 됩니다. 포트 메서드.
캔슬 오더 이걸 그냥 찔러주고 여기에 우리가 준비된 이 여기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메인 언어 영역은 이것 자체로도 동작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퍼시스턴스를 동반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 인프라에 있는 디펜던시가 추가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있어도 동작을 할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인프라 레이어가 없어도 도메인 코드만 가지고도 캔슬 오더라고 했을 때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캔슬대로 바뀌고 디테일이 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을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테스팅 피라미드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구현했다고 우리의 컨트롤러 단에서 뭔가 UI나 어떤 RESTful API의 컨트롤러 단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로직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클래스에서는 이런 게 없이 이 메서드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기술적인 인프라 레이어에 들어있는 기술적인 구현 코드에 이 두 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 에너믹 도메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휘발될 수 있어요. 휘발된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를 교체할 때마다 인프라 레이어 이 부분은 교체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부분은 손상될 거라고.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이벤트는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 때 분석된 이 프로퍼티들을 다 디파인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이벤트 스토밍 하셨을 때 이 세부 프로퍼티가 다 디파인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고가 된 것을 받아들이겠죠. 이걸 퍼블리싱하는 바운드 컨텍스트가 있고 이것을 서브스크라이빙하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프로퍼티가 충분히 그 전체 우리의 시나리오를 다 커버하는 것을 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조 클래스를 이렇게 그냥 래핑하면 됩니다. 각 타입을 디파인해서.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이벤트 스토밍에서 도출이 돼 있어야 돼요. 도메인 이벤트는. 어그리거트의 프로퍼티도 마찬가지. 디파인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도메인 이벤트를 퍼블리시를 하는 것 자체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그리거트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메인 이벤트를 언제 어떤 식으로 내용을 담아서 할 거는 비즈니스 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보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비즈니스 엑스퍼트에 의해서 리더블 해야 됩니다. 그 가독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코드만 발췌해서 다른 쪽에 이식해도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그리거트는 노른자예요. 노른자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추상성이. 그러니까 이쪽 안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그리거트 안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쪽에서는 이것을 이 도메인 이벤트를 이렇게 받아다가 자기만의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할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포트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구현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실습 도메인을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펫샵이라고 하는 실습 도메인을. 자,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 단계씩 해볼 겁니다. 그냥 트랜잭션 스크립트 개념의 노 아키텍처, 그러니까 클린 아키텍처가 아닌 그걸 뒤집어서 더티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 방식으로 한번 구현을 할 겁니다. 도메인 모델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도메인 로직이 그냥 SQL 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방식의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걸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한번 전환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 모델과 인프라가 분리된. 그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얘를 이렇게 호리젠털리 쪼개면 그냥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드 아키텍처 중에서 이 도메인 모델과 인프라가 분리된 어떤 아키텍처죠? 그냥 레이어드라고 하면 약하네요. 헥사고널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클린 아키텍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클린 아키텍처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클린 아키텍처로 전환을 할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거죠. 도메인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 겁니다. 이 도메인 언어에다가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할 거예요. 요 프로그램 스페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가져갑니다. 우리의 모든 업무는. 왜냐하면 스타트업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조그마한 회사에 시작했는데 회사가 잘 돼요. 그래서 기능들을 막 자꾸 추가해요. 이 펫샵 예제에서는 원래는 펫에 대한 기본적인 그
관리를 하는 시스템에서 시작했다가 이걸 나중에 판매를 해요.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쇼핑몰을 추가하고 나중에 이건 뭐 보험도 팔겠다 해가지고 펫 보험의 도메인을 또 갖고 와요. 계속 뭔가 업무가 추가되면서 원래 코어 도메인이었 원래의 개념이었던 펫을 매니징하는 그 관리 툴의 그 도메인 지식이 날로지가 막 희석이 될 거예요. 다른 쪽의 업무에 의해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 기존의 그냥 클린 아키텍처에다가 계속적으로 추가하다 보면은 개발 비용도 높아질 뿐더러 이 도메인 모델 간의 간섭이 생긴다. 그래서 빅볼 오브 머드가 되는 상황이 여기서는 연출되는 걸 우리가 연출을 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리는 쪼개자. 코어 도메인은 이렇게 클린 아키텍처로 가져가고 서포팅 도메인, 그러니까 아까 보험 도메인이나 예를 들면 쇼핑몰이 추가됐다 업무가 그건 우리가 사서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쇼핑몰 커머스 패키지가 있죠. 그걸 사서 쓰면 됩니다. 그걸 왜 직접 구현하냐고요. 특히 이렇게 엘리트 인력들을 써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펫 도메인, 펫을 관리하는 그 도메인은 그대로 이것을 유지할 거고 그게 아닌 모델은 살 수 있으면 사서 쓰고 사서 쓸 수 없으면 그냥 트랜잭션 스크립트 정도 수준의 아키텍처로 외주를 줘버릴 거예요. 외주를 주면서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해달라. 외주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외주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소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핵심 인력들을 써야 됩니다. 이 클린 아키텍처 할 수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이 도메인 언어를 가꾸어 간다는 것은 매우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쪽에서 아웃소싱된 쪽에서 도메인 언어를 만든 클린 아키텍처를 구현해준다. 상당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까 보내드린 링크가 지금 스텝 10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옛날 버전의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그냥 트랜잭션 스크립트 수준에서 그냥 구현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엄청 무식하게 그래서 하는 걸 해볼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요구사항을 그냥 받아서 SQL 문으로 그냥 디파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는 거 저장소 모델을 먼저 멘탈 모델로 생각하고 객체를 디파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그 DB에서 하시는 거예요.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SQL 문 안에 업데이트 문이나 인서트 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혹은 PL/SQL 같은 데다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만드는 거죠. 아주 익숙한 모형이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랜잭션 스크립트 모형입니다. 집으로 치자면 가건물 정도 짓는 거예요. 가건물 자재를 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메인에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빠른 전환과 혹은 이게 자주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모델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10년 쓴다 한 번 만들어가지고 그럼 콘크리트를 부어버려도 되죠. 우리가 만든 이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SQL 문 안에 집어넣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쭉 보고 변하지 않을 겁니까? 다 물어보고 10년 동안 안 바뀝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주려면 계속 뭔가 더 떼야 되죠. 1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쓰다가 10년 후에 또 차세대하면 돼요. 이게 이 트랜잭션 스크립트 모양. 자, 레벨 2는 레이어드가 아니라 클린 아키텍처입니다. 클린 아키텍처는 클리어하게 이 노른자 위와 흰자 영역이 쫙 나뉘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인데 엄청 클리어하게 계란 노른자 부분과 흰자 영역이 계란 후라이가 예쁘게 구워진 모형입니다. 자, 뭐냐? 흰자 부분은 바꿔치기를 해도 노른자가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노른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꾸어갈 도메인 로직을 우리의 자바 언어 같은 법령 언어에다가 아주 명확하게 담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도메인 전문가가 이 로직이 정확히 변화를 자주 가져갈 때 정확히 바뀐 거야 라고 검증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이나 뭐 보름 정도의 스프린트로 동작하는 인크리먼트가 빨리 동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자주 벌어져야 되는 그런 업무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뭐 디지털 혁신이 필요한 그런 업무 영역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는 어디에다 적용한다? 모든 전 업무에다 이걸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업무에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코어 도메인에다가만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서포팅 도메인부터 해가지고 이걸 계속 여기다 도메인 모델을 계속 추가해 간다. 그러면 이 모델도 이제 어지럽혀지는 겁니다.
모델 간의 복잡성이 컴플렉시티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내가 관계없는 모델까지 막 이걸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델은 빅볼 오브 머드가 되는 겁니다. 요 맨 밑에서 이야기하는 자 여기 저 빅볼 오브 머드 지금 자꾸 가려져가지고 빅볼 오브 머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점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레벨 2도 클린 아키텍처만 전 범위에서 클린 아키텍처를 적용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싱글 모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만의 유비쿼터스 언어를 쓸 수가 없고 보면 여기 펫 도메인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 예를 들면 서브 도메인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는 이름을 쓸 수 없고 펫 여기서 세부 요구사항을 보면 펫이라고 하는 엔티티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캣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도그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또 거기에 관련된 메서드들 행위들이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들이 막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객체 지형에서 매핑하는 건 엄청 간단해요. 명사는 클래스로 디파인하고 동사는 메서드로 디파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세부 프로퍼티는 필드 프로퍼티로 디파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객체 지형 한 시간만 배우면 여러분들의 도메인 전문가들 오히려 이걸 더 잘 기술해요. 정확하게. 더 잘한다는 거예요. 몇 번 훈련을 거치면. 근데 여기에다가 이 업무 범위가 이걸 한 1년 동안 운영해서 회사가 잘 돌아갔는데 여기에 업무 요건이 범위가 한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추가가 됐어요. 쇼핑몰에다 팔자 얘들. 욕심이 생기죠 사람이. 회사가 발전할 거고. 그럴 때 이런 요구사항 지금 6가지 요구사항이 추가되면 이 싱글 모델에다 이걸 담으려면 우리는 정규화와 제너럴라이즈를 해야 돼요.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객체의 아이템 여기서 판매하는 아이템이 뭐지? 그러면 나는 아이템이라고 기존에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 지금 추가된 이 팀이 쇼핑몰을 한 10년째 만들던 그런 아주 엘리트 팀인데 여기 들어왔더니 이 도메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 펫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객체를 하나로 용광로에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 이렇게 자기가 자기 용어를 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파괴된다고 해요. 자기 언어를 못 쓰니까 이 업무에 포커스를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랭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커지면 이것만 추가될까요? 나중에 펫 보험도 하고 싶어요. 뭐 또 펫에 관련된 뭐 액세서리도 팔고 싶어요. 뭐도 팔고 싶어요. 추가될 때마다 빅볼 오브 머드가 된다는 건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파괴되는 걸 뜻합니다. 자기의 업무 영역에 한정된 그것이 파괴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엄청 거대한 릴레이션이 엄청 복잡하게 생긴 그래서 모든 개발자들은 이 모든 클래스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내가 수정할 부분 이 부분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전체 테이블의 연관관계를 다 신경 써야 되고 뭔가 잘못된 구현체가 있으면 이 전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고 장애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놀리스의 형태가 된다. 자, 이걸 모놀리스라고 해요. 이게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요거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케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DBA는 이것만 보고 있을 거니까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 DBA가 감정이 안 좋으면 기분 나쁘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해볼 겁니다. 이렇게 매핑을 한번 해볼 거예요. JPA라고 하는 도구가 아주 복잡한 이런 릴레이션들을 다 디파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세부적으로는. 근데 이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에요. 이거 한정시켜야 됩니다. 한정시켜야 될 거예요. JPA를 쓰되 자, 우리가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그냥 서포팅 도메인까지도 같이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에 싱글 모델에서 다 같이 펫과 아이템과 다 같이 넣었다. 이렇게 구현하면 안 되고 이걸 우리는 코어 도메인과 서포팅 도메인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네릭은 사서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네트워크에 호출한 거예요. 사서 쓸 겁니다. 뭐 인증 인가라든지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걸 직접 구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코어와 서포팅을 우리는 엄격히 분리하고 코어 도메인은 이렇게 벽돌집을 짓고 서포팅은 그냥 가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코어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하는 전략은
클린 아키텍처, 이 도메인 모델과 여기를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 왜? 코어는 요구사항이 자주 변할 거기 때문에. 서포팅은 자주 안 변하고 심지어 백오피스 같은 것들이 CRUD로 그냥 대부분 돼 있다. 이건 그냥 좀 불편해도 쓰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혹은 1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비즈니스 경쟁력에 큰 영향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SQL문으로 아까 콘크리트 붙듯이 그냥 넣어놔도 상관없어. 다시 만들어도 되고 그냥 외주한테 돈 생길 때마다 주면 요즘 가격 얼마 안 해요. 중국 개발자 써도 되고. 근데 우리 도메인에서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이 있는 거를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작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자주 변할 거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가가 이야기한 그 업무 요건이 SQL 문화에 들어있으면 도메인 전문가가 이게 그건지 테스트할 방법은 UI 테스트밖에 없어요. 테스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메인 전문가가 그걸 밸리데이션 못 해줘요. 이걸 보고 곧바로 도메인 언어의 코드를 보고 도메인 전문가가 이건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 코드가 바로 읽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멀티 모델로 가는 모형입니다. 자, DDD는 이 중요한 영역과 중요하지 않은 걸 나누어서 도메인별로 분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두 개의 영역을 완전히. 이건 이벤트 스토밍으로 우리가 하겠죠. 그래서 어그리거트가 중요한 도메인 영역과 안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눌 거고, 그 두 개가 연결되는 것은 펍섭을 통해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동기화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서비스의 영향도를 안 받는 거예요. 얘가 죽어도 얘는 멀쩡히 동작해야 되고, 얘가 죽어도 얘는 멀쩡히 동작을 해야 돼요. 두 개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만의 영역으로만 디파인 되면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클래스 개수가 1, 2, 3, 4개로 한정된다. 한정되죠. 자기 요구사항만. 그러니까 원래의 그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죠. 자, 매핑하는 거 똑같아요. JPA로 매핑 해보시면, 자, 애노테이션 몇 종류만 쓰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 알 거예요. JPA가 훨씬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JPA의 성능 문제라든지 JPA가 기존의 SQL문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이런 퀘스천이 필요가 없어져요. 즉, 기존의 트랜잭션 스크립트로 커버하던 것들이 이렇게 싱글 모델일 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걸 JPA 매핑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복잡해가지고 못 씁니다. 이건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정시켜 놓으면 우리 업무 도메인으로 한정시키면 어그리거트 안에 어차피 들어가는 클래스는 몇 개 없기 때문에 JPA로 했을 때 훨씬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의 도메인 언어를 기술하면서도 JPA로 매핑하고 DB까지도 깔끔하게 저장되고, 이 트랜잭션의 사이즈를 줄여놨기 때문에 이거 JPA로 한다고 해서 성능 저하가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갈 거기 때문에 성능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기존의 ACD 트랜잭션을 하나로 묶는 거에 그 사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숍 도메인. 숍 도메인은 이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복잡하게. 왜? 이건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의 코어 도메인이 아니니까. 외주를 그냥 주세요. 외주를 주고 액티브 스크립트로 지가 짜든 마이베티스를 쓰라고 하면 네 회사가 제일 그냥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뭐 SQL 문을 직접 집어넣든지 스토어 프로시저를 만들든지 케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사서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웃소싱 줄 거기 때문에. 아웃소싱 주거나 그냥 사서 쓰면 된다. 자, 그 부분도 매핑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JPA로. 근데 굳이 창고, 이건 창고예요. 창고를 짓는데 벽돌로 아주 뭐 평당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죠. 평당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JPA 쓰는 거는. 비용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엔티 커럽션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개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죠. 여기서 유비쿼터스 언어가 이제 자기만의 언어를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이쪽 나라에서 자기만의 언어를 쓰겠죠. 그럴 때 이 웨레어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외국어가 팻 레지스터드라고 하는 이 웨레어가 요 서포팅 쪽에, 그러니까 여기는 숍이죠. 숍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해주는 뭔가 해석 레이어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벤트 스토밍 하셨을 텐데 여기서 여기가 받았으면 디스플레이 투 숍이라고 하는 거 받았으면 이런 해석 엔티 커럽션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넘겨받은 게 팻 레지스터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나의 아이템으로, 나는 저기서는 외국에서는 여기 그러니까 코어 도메인에서는 팻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냥 아이템이야. 내 세상에서는 내가 디파인하기는 나는 그냥 판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이고, 여기에 나는 이렇게 그냥 너의 이야기를 해석해서 담을게 라고 하는 요 구현체, 이 엔티 커럽션이 필요하다. 엔티 커럽션이.
자, 거기까지 해보실 거예요. JPA 애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여기 뒤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JPA 애노테이션에 대한 그 세부적인 애노테이션에 대한 설명들 교재에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제 안에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리레이션이 있고 어쩌고 예제 안에서만 설명을 할 겁니다. JPA를 가르치는 강의는 아닙니다. 강의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과정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환경 구성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보실 게 깃파드라고 하는 툴을 좀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치할 게 없어요. 설치하실 게 없고요. 이미 뭐 요거는 이야기됐으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스텝 1에 스텝 0 우리가 환경에 들어가서 컴파일하고 하는 것부터만 좀 해볼게요. 여기 스프링 부트 컴파일과 실행 방법이 이해해가지고 스텝 0 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실게요. 자, 이건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링크가 있죠. 깃파드 링크.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혹은 제가 들어가는 쪽에서 뭐 앞에다가 뭘 넣었을 텐데 요 그냥 여기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브라우저에 VS 코드가 기동이 될 겁니다. VS 코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VS 코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막 컴파일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여기 뜨자마자 이거 매번 물어볼 거예요. Extension pack for Java extension. 이거 항상 install yes 해주시면 돼요. yes 해주셔야 돼요. install. 그러면 install 할 거냐라고 install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기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미리 위에 같이 넣는 걸 좀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냥 저렇게 해주시면 인스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러너 저거 이건 필요 없어요. 약간 저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이걸 안 해주시면은 코드 어시스턴스가 안 돼요. 뭐 좀 복잡하게 화면이 떴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주 쓰시는 이클립스나 이런 툴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눌러보시고요. 눌러보면 어떤 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우측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현재 폴더 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탐색기 같은 게 나오죠. 예, 소스가 있고 그 안에 메인, 자바, 테스트와 그 메인 애플리케이션의 자바 파일이 여기 들어있어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이게 그냥 껍데기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거 하나면 실행돼요.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에 프로퍼티즈 들어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에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껍데기는 이게 다예요. 여기에 폼.xml이 있죠. 폼.xml. 여기에 디펜던시들이 있을 텐데 이 폼.xml도 엄청 짧아요. 길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게 아까 우리가 사용할 프레임워크가 이런 걸 쓴다고 했습니다. 스프링 JPA 그 다음에 데이터 레스트 뭐 이런 거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DB를 내장 DB를 쓸 겁니다. 그 정도만 들어있어요. 여기 테스팅 관련된 거. 해봐야 디펜던시가 4개예요. 4개. 제가 뭐 이거 다 외워도 외울 것 같아요. 맨땅에다 두고 타이핑해라고 할 정도로 사이즈가 작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폼캣 기능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는 거는 리드미에 항상 있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리드미, MD를 항상 넣어놨어요. 리드미. 빌드 및 실행,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한번 실행해볼게요.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이라고 하는 거를. 메이븐이니까 폼 XML이 들어있는 곳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 이거 넣으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면 이게 요 클립보드 활성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런 해주시면 빌드 합니다. 이게 미국의 서버에서 엄청 빨리 빌드를 해요. 뜨자마자 뜨죠. 2.576초에 떴습니다. 메이크 퍼블릭하고 오픈 브라우저 해볼게요. 서비스 떴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자, 스프링 부트는 이 자체로서 RESTful API를 만들어내는 대상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톰캣을 안고 있고, 그러니까 웹 서버에 이 자체가 뭐 모던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죠. 네트워크에서 실행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API를 그냥 바로 노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자기 소개도 하는 이런 RESTful API, RESTful API 중에서 수준 높은 거네요. 링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 하티우스 수준의 API라고 부르죠. RESTful API라고 부릅니다. 하티우스 수준의. 그 수준의 게 그냥 바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했는데 한 개 없죠, 한 개. 메인 요것이 톰캣도 띄우고 알아서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뭐 헬로월드 수준 아니에요. 그죠? 헬로월드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 간단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메이븐으로 실행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이것을 그냥 이 속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 run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겼죠. 메인 애플리케이션 영상이 있으니까 뭐 무슨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run 버튼을 눌러도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탭이 하나 더 열리고 실행이 되면서 뜰 텐데 자주 목격하는 요거를 목격을 하실 거예요. 이제. 자, 이건 무슨 뜻이죠? 포트 충돌 났다는 거예요. 자, 포트 충돌 난 거는 우리가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되죠. 해소 방법이. 포트 충돌 난 거는 기존에 떠있던 이 탭이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 우측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여기 요건 난 내릴 거야. 그럼 컨트롤 C 해가지고 내리면 됩니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얘를 혹은 그냥 닫아버려야 돼요. 닫아버리면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런을 해볼게요. 런 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다가 메인 애플리케이션을 우클릭해서 런, 자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이런 표시가 나면서 런 앤 디버그 쪽에 뭔가 표시가 나면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 되죠. 오픈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엄청 쉽죠? 엄청 쉽다는 겁니다. 재밌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자주 해보실 게 디버깅 모드를 자주 쓰실 일이 생겨요. 디버깅. 자, 여기 또 run and 디버그 버튼도 있네요. 디버그 버튼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누르고 좀 기다리셔야 돼요. 뭐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좀 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색깔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죠. 이건 디버깅 모드로 지금 잘 떴다는 뜻입니다. 오픈 브라우저. 똑같이 뜨죠. 디버깅 모드를 왜 쓸까요? 왜 쓸까요? 오류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탭, 이 디버그 모드일 때는 여기 위에 이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생겨요. 이런 게. 여기에 10번 라인의 왼쪽 부분에 여기 갔더니 연지 건지처럼 뭔가 뜨죠. 여기가 탁 찍어보세요. 빨간색 점이 찍힙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찍히죠. 거기에 두고 이 리스타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리스타트. 이런 게 뜨는데 여기 리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존에 떠있던 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여기에 디버그 라인이 딱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를 받아왔고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뭔가 이 라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규먼트의 데이터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와치 해가지고 이 부분에 나오죠. 로컬 베리어블의 아규먼트 이 안에 값이 뭐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펄스텍 어디에 소출되는지도 나오고 끝내주죠. 자, 그런 다음에 한 칸씩 다음 실행을 하려고 하면 한 번씩 해보십시오. 이거 스텝 오버를 누르면 한 칸씩 실행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혹은 쭉 보내기 해버리시면 돼요. 이거 멈추려면 멈추면 됩니다. 프로그램 멈추려면 자, 이게 디버깅입니다.
멈춘 다음에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시스템 아웃 정도 뭐 하잖아요. 프린트 ln 해가지고 아규먼트 이게 한번 화면에다가 뭐 출력을 해볼게요. 뭐 여러 개 넣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다 디버그 포인트 걸어놓은 채로 혹은 13번 라인에 오는지 보고 싶어요. 디버그를 여기를 10번에서 13번을 옮겼어요. 여기로 도대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궁금하다. 그러면 이게 다시 디버그 모드를 띄우면 되겠죠. 디버그 모드를 띄우는 방법은 여기서 다시 우클릭해서 여기서 디버그 해도 됩니다. 그죠? 여기 이걸 눌러도 되고 디버그 해볼게요. 여기 잡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한 개씩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텝 오버, 한 개. 그 다음으로 갔죠? 여기까지 잘 됐네. 두 개. 나머지 그냥 쭉 보내. 그냥 신경 안 쓸게. 한 칸씩 나가고 쭉 괜찮은 것 같아. 쭉 보내. 컨티뉴. 이 화면에서는 이렇게 찍혔고. 여기가. 자, 로그 찍어서 하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이런 디버그가 아주 끝내주는데 굳이 로그 찍어가면서 우리가 디버깅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디버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산성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식사하시고 1시에 이어서 진행을 하실게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스프링 부트를 컴파일하고 하는 것까지